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서 데이터 통합과 서브 타입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서브 타입에 대한 내용이 전체입니다. 일단 서브 타입에 대한 서술인데요. 서브 타입은 서브 타입 엔터티를 말하고 엔터티를 일단 통합을 하게 되면은 혹은 상세화를 하게 되면 슈퍼 타입과 서브 타입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됩니다. 슈퍼 타입과 서브 타입 관계는 체계를 의미하는 상하 관계가 아니라 포함 관계인데요. 일단 슈퍼 타입이 합집합의 개념으로 보면 서브 타입은 각각의 부분 집합이 됩니다. 하지만 인스턴스 개념으로 보면 슈퍼 타입과 서브 타입은 동등한 관계가 되고 하나의 인스턴스가 되고요. 두 개를 합쳐야지 온전한 인스턴스가 되고, 그리고 슈퍼 타입과 서브 타입을 나누는 거는 일단 공통점은 슈퍼 타입의 속성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다 공통 속성이 될 거고요. 차이점은 각 서브 타입별 고유 속성들을 보면은 차이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 ERD 네. 이 ERD 네. 읽을 줄 모르지. 몰라요. 이찬 설명해 봐. LD요? 저렇게 생긴 ERD 다른 사람들은 처음 보잖아. 네. 일단 그 네모가 이제 개체를 의미하고 엔터티를 개체를 의미하고 동그라미의 속성을 의미하는데 이 연결됐던 잘 모르겠습니다. 이 ERD가 우리가 사용하는 케이스 툴을 이알린이랑 뭐 디에이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 이게 진짜 ERD거든. 이게 진짜 ERD고 실제로 작동하는 ERD는 이게 실제 ERD야. 그래가지고 저 어트리뷰트가 여기는 하나씩밖에 안 들려 있지만은 각각의 개별적으로 다 달아줄 수 있고. 계속 늘어나는 건가요? 그렇지. 동그라미가 하나씩 만약 여기 저 어트리뷰트가 저 슈퍼 타입이 회원이다 그러면은 회원의 뭐 회원명, 회원 전화번호 뭐 이런 것들을 쭉쭉쭉 다는 거야. ERD를 실제 케이스 툴에서 사용하기 전에는 저렇게 손으로 그릴 때 저렇게 작성하는 거야. 꼭 패키지 다이어그램 그런 느낌 같네요. 개발적이요. 유즈 케이스. 유스 케이스 같은 거야. 유스 케이스랑 거의 비슷해. 유스 케이스는 뭐 그런 거지. 네. 그리고 모델링을 수행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확장성을 고려하는 것인데 서브 타입은 모델의 확장성을 좋게 합니다. 새로운 유형이 생기면 또 다른 서브 타입을 계속 추가를 해 나가면 되니까 아무래도 확장성이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전체 집합인 슈퍼 타입을 부분 집합으로 나눈 것이 서브 타입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요 릴레이션 그림에서 보면은 종으로 똑 끊어서 우측의 고유 속성들이 서브 타입의 속성들이고 좌측의 공통 속성들이 슈퍼 타입의 속성들이 됩니다. 그래서 좀 약간 애매한데 부분 집합이라면 인스턴스들이 이 행 단위로 봐서 다 합치면은 전체 집합이 된다라는 개념 같고요. 개인 고객, 법인 고객, 서브 타입은 고객의 종류이면서 고객이라는 집합을 구성하고 있는 부분 집합이다. 네. 개인 고객, 법인 고객, 서브 타입을 합치면 전체 집합인 고객 슈퍼 타입이 된다. 네, 요들을 다 합집합을 하면은 고객이라는 집합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서브 타입은 부분 집합이라는 용어 자체는 다소 다르다. 다른 거는 엔터티와 1대1 관계에 있는 실제적인 엔터티를 의미하지만 부분 집합은 개념적인 범주를 나타낸다. 네. 그래서 약간은 개념은 다르지만 어쨌든 서브 타입은 부분 집합이다. 부분 집합으로 볼 수 있다. 개념적으로. 서브 타입은 어떻게 도출하는가? 두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일단은 유사한 엔터티에서 공통 속성을 도출하는 방법, 즉 엔터티 통합을 하는 행위와 다른 거는 하나의 엔터티에서 유사한 속성끼리 분류하는 방법, 상세화를 하면서
도출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유사한 엔터티에서 공통 속성을 도출하는 방법인데요. 이거는 저번 주에 했던 그 데이터 통합에 계속 나왔던 내용이고요. 일단 공통 부분을 데이터를 통합해서 공통 속성을 슈퍼 타입 쪽에 속성이 들어가고 각각 서브 타입을 생성해서 고유 속성들을 다 서브 타입의 속성으로 넣습니다. 그리고 취미는 개인 고객에만 국한된 엔터티라서 개인 고객 서브 타입에 연결되어 있고요. 주요 제품은 마찬가지 릴레이션이 법인 고객에만 연결이 되게 됐습니다. 이 DA샵의 작도법 때문에 그러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차드 이거 엔티티 몇 개야? 엔티티 어. 오른쪽 말씀. 어. 5개. 엔티티는 3개야 여기. 근데 테이블로 분리하게 되면은 네. 논리 모델 가면은 네. 논리 모델 가면 5개로 분리가 돼. 얘네 이 뭐야 DA샵의 작도법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 아 네. 지금 보면은 고객이 그러니까 이알린에서 많이 하게 되면은 엔티티가 5개가 되는 게 맞아.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엔터티를 논리화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서브 타입 예제, 서브 타입을 생성 브레이크다운 서브 타입스라고 되어 있는데 상세화를 해서 도출하는 방식이고요. 결과는 안 나왔는데 아까와 똑같은 데이터라서 동일하게 서브 타입이 도출될 걸로 예상됩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설명한 게 네, 탑다운하고 브레이크다운 여기 브레이크다운이라고 돼. 롤업하고 브레이크다운으로 네. 어떻게 해서 서브 타입 도출하는지 설명한 거지. 네. 설명 같지는 않았지만 왜 서브 타입을 사용하는가? 간단하게는 데이터가 어떤 종류, 어떤 집합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한눈에 보여주기 위함이고요. 일단 서브 타입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고객 유형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요 각각 속성들은 어떤 유형일 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전혀 알 수가 없고요. 반면에 서브 타입이 되면은 명확하게 공통적으로 다 쓰는 거구나 혹은 개인 고객에서만 사용되는 속성들이구나 라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이 확장될 경우 서브 타입별 관계를 명확히 알 수 있게 되어 업무 규칙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 앞에서 나왔던 엔터티처럼 취미나 주요 제품 이런 모델들이 확장됐을 때 취미는 개인 고객만 사용되는 업무구나 뭐 이런 식으로 알 수 있어서 업무 규칙에 대한 이해도도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 같습니다. 한 엔터티의 서브 타입이 여러 개 존재한다. 엔터티의 서브 타입은 여러 개가 존재하면 안 된다고 하고요. 일단은 후보가 여러 개 존재할 때는 있지만 최종 서브 타입은 그 집합을 가장 잘 표현한 한 개만 존재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누가 봐도 제일 잘 표현한 거는 주식과 채권이고요. 나머지는 뭐 그냥 매수, 매도. 속성으로 봐도 매수는 뭐 매수일시, 매도는 매수일시 정도의 속성밖에 없을 거고 주식은 반면에 많은 속성들이 추가적으로 있을 것 같아요. 채권도 그렇고. 네. 집합을 가장 잘 표현한 분류를 정하기 어려울 때가 있는데 이때는 고유 속성이 존재하는 분류를 정하면 된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에 대한 속성, 채권에 대한 속성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서브 타입에 대한 결정은 업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만약에 주식과 채권 뭐 그런 주문에 대한 개념이 아니고 뭐 매수 매도에 대한 뭐가 있을까요? 매수 뭐 예를 들어 신용 매수 네, 미수 막 이런 게 있고 매도는 뭐 매도 대출, 매도 담보 대출 뭐 이런 식의 업무가 분류돼 있다고 하면 오히려 매수 매도가 서브 타입을 나누는 기준이 돼야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런 식으로 업무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다. 네.
핵심 엔터티의 서브 타입을 잘못 정하면 큰 부작용이 생기게 되므로 속성까지 모두 도출하고 숙고해서 분석한 후에 정의해야 된다. 즉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모든 거를 다 속성까지 도출해 보고 나서 판단을 해라, 신중하게 해라라는 내용이고요. 좌측 모델은 제가 이것도 처음 봤는데 인포메이션 엔지니어링 표기법을 사용한 여러 개의 서브 타입이 존재하는 모델이래요. 근데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나오면 안 된다고 하는데 뭐 그냥 봐도 여기에 속성들이 붙으면은 뭐 주식 속성 붙고 채권 속성 붙고 했을 때 매수나 매도 이런 데에 대한 속성들은 어쨌든 이게 벡터적인 관계라 봤을 때 좀 네, 서브 타입끼리의 합이 서브 타입과 슈퍼 타입의 합이 한 인스턴스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 맞지 않을 것 같고요. 바커 표기법에서는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코드를 서브 타입으로 표현했다고 볼 수 있으나 얘는 개념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꼭 틀리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고요. 다만 IA 표기법으로 설계한 모델은 그냥 잘못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도 많이 표기를 하나요? 개념 모델 할 때? 아니 저 논리 모델에도 저렇게 많이 표기해. 저렇게 표기해. 네. 그러니까는 저 안에 있는 6개의 박스가 네. 서브 타입으로서 지금 이렇게 표현돼 왼쪽에 있는 것처럼 네. 표현되게 만들 수도 있고 이 저 D샵 같은 경우 그런 부분도 있거든. 근데 네. 지금 저것처럼 코드의 개념으로 사용을 해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어. 네. 뒤에 뭐 코드 그게 그런 내용인가 보네요. 전 요거랑 뒤에 코드도 나오거든요. 미안해, 서브 내가 타입과 안 읽어봤어 지금. 네, 알겠습니다. 바로 나오네. 서브 타입과 코드. 서브 타입과 코드의 차이점인데요. 서브 타입은 전체 집합에 대한 부분 집합을 표현. 그리고 코드는 특정 속성의 구분을 표현. 이것도 좀 서브 타입 사실 특정 속성의 구분을 표현하긴 하지만 좀 큰 의미에서 부분 집합, 즉 전체적인 약간 큰 구분을 나타낸 의미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서브 타입은 전체 집합의 성격을 파악하고 코드는 한 속성의 성격을 파악. 여기서 코드는 고객 상태 구분 코드 있는데 가입과 탈퇴라는 건 어쨌든 고객 상태, 가입 상태만을 의미하고 서브 타입의 개인 고객과 법인 고객은 해당 고객에 대한 큰 성격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고 서브 타입은 속한 속성이 여러 개 많이 존재하고요. 코드는 속한 속성이 거의 존재하지 않음.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가입 일시 혹은 탈퇴 일시 정도만 속해 있을 것 같고요. 서브 타입은 한 엔터티에 하나만 존재하나 코드는 한 엔터티에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다. 다양한 코드가 존재할 수 있고요.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분석 많이 했네. 근데 네. 이렇게 어렵게 판단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은 해당 그 서브 타입을 가지고서는 네. 그 아까 서브 타입 셋이 몇 개 있었잖아. 아까는 앞에 장에서는 3개가 있었잖아. 셋이 네. 서브 타입 셋이. 네. 지금 여기도 3개고 저기 저쪽 것도 3개야. 네. 밑으로 내려. 근데 얘가 코드로서 존재해야 되는지 서브 타입으로 존재해야 되는지는 얘가 하위 속성을 얼마나 가지고 있고 그의 중요도를 가지고서 판단을 하는 거야. 지금 여기에 저 세 번째 가지고서는 가장 많이 해. 그리고 앞에 두 개랑 네. 앞에 두고요? 아니 위에 두 개 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고객 상태 구분 코드가 서브 타입이 됐을 때 만약 슈퍼 타입의 어트리뷰트들이 변경이 되는지를 확인하면 금방 알 수 있거든. 네. 그 앞에 두 줄에 대한 부분들 그 정도로 해서 파악을 하면 돼. 이즈 A 서브 타입과 파트 오브 서브 타입. 일단 이즈 A 서브 타입은 일반적인 서브 타입이고 서브 타입이 슈퍼 타입이다. 개인 고객은 고객이다. 법인 고객은 고객이다가 성립이 되는 서브 타입이고요. 인스턴스로 서브 타입을 구분한다. 네. 이거는 어쨌든 개인 고객이든 법인 고객이든 한 인스턴스별로
서브 타입의 유형이 나눠지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파트 오브 서브 타입은 상위 수준 모델에서 간혹 보이는 서브 타입이다라고 하는데 제가 상위 수준 모델이 어느 정도 레벨의 모델인지를 일단 몰라서 네, 이거는 일단 물음표 쳐놨고요. 이 서브 타입은 인스턴스 기준이 아닌 속성을 기준으로 묶는다고 합니다. 즉 소프트웨어의 프로그램 관련 속성이 있고 사용자 매뉴얼 속성이 있는데 얘를 반으로 쪽 잘라가지고 서브 타입화했고요. 네, 수직 분할과 연관된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과 사용자 매뉴얼이 온전히 합쳐져야 하나의 인스턴스가 되게 됩니다. 네, 책 읽으면서 처음 봤습니다. 베타 서브 타입과 중복 서브 타입. 베타 서브 타입은 말 그대로 서브 타입 간의 베타 관계인 거를 의미합니다. 슈퍼 타입 인스턴스는 단 하나의 서브 타입과 관계가 발생한다. 즉 슈퍼 타입과 서브 타입을 합친 것들은 각각 하나씩밖에 합쳐지지 않아서 그것이 인스턴스가 되고, 서브 타입의 인스턴스 개수의 합은 당연히 슈퍼 타입의 인스턴스 개수가 됩니다. I 표기법에서는 서브 타입 기호에 X 표시를 해서 표기합니다. 그 중복 서브 타입은 서브 타입 간의 중복이 발생할 수 있는 서브 타입인데요. 집합으로 보면 이렇게 해서 교집합이 발생하는 그런 유의 서브 타입이고요. 하나의 슈퍼 타입 인스턴스가 2개 이상의 서브 타입 엔터티와 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 즉 고객이지만 개인 고객도 되고 사원 고객도 되는 그런 고객이 존재하는 경우에 중복 서브 타입이 됩니다. 중복 서브 타입은 실제로 자주 발생하지는 않고요. I 표기법에서는 X가 빠진, 위와 동일하지만 X가 빠진 기호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베타적 서브 타입을 여기 베타 서브 타입이라고 했는데 네. 베타 서브 타입을 익스클루시브 오어라고 하거든. 네. 익스클루시브 오어라고 해가지고 저거는 되게 많이 써. 우리 쪽에도 일부 쓴 것들이 있긴 한데 네. 저거는 모델링 할 때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게 돼 있어. 그리고 네. 저 중복 서브 타입 같은 경우에는 거의 쓸 일이 없어. 진짜로 나도 네. 써본 적 없어. 저런 게 있다는 것만 학교에서 배웠지. 네. 베타 서브 타입과 이력 데이터, 이거는 일단 릴레이션을 보고서 중복으로 헷갈릴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요건은 베타 서브 타입인데 이 경우에는 정규직 사원은 정규직이거나 임시직이다 이런 식의 베타 서브 타입인데 이력 데이터 때문에 서브 타입 간의 상호 베타적이 아닐 수 있다. 일단 저는 이 릴레이션 자체가 좀 어쨌든 이 경우는 홍길동이 정규직도 되고 임시직도 되는데요. 다만 정규직은 이미 퇴사를 한 상태고 이후에 다시 입사를 해서 임시직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풀이죠, 임시직이. 그렇네요. 베타 서브 타입과 중복 서브 타입을 판단하는 기준은 특정 시점이 돼야 된다. 즉 현재 시점이 될 수도 있고 혹은 2029년이 될 수도 있고 했을 때 그 시점에 홍길동은 어쨌든 임시직이고요. 이길동은 정규직이 돼서 상호 베타적이 되게 됩니다. 일단 요건도 그렇고요. 여기 위와 같은 릴레이션은 중복 서브 타입처럼 보이지만 정규직이면서 임시직일 수 없다는 요건이 있으면 베타 서브 타입으로 도출해야 된다. 첫 번째 인스턴스는 이력 데이터인데 해당 인스턴스를 제외하면 베타 서브 타입이 된다. 베타 서브 타입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서브 타입 양쪽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있는지를 따지면 된다. 해서 이력을 따로 뺐네요. 네. 근데 이거 네. 좀 예제가 좀 잘못된 게 네. 얘는 어트리뷰트의 프라이머리 키가 되는 게 네. 사원 번호이기 때문에 네. 다르네요. 인스턴스를 구분하는 게 네. 그 사람이라는 그 객체가 아니라 사원이라는 객체이기 때문에 네. 얘는 저게 데이터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건데 저렇게 설명하면 안 되는데. 네. 어쨌든 나갔다. 오늘도 한번 나갔다. 여기도 얘가 사원 번호가 FK인데 보면 얘가 달라요. 음. 완전 다른 사원인 것처럼 주민번호는 같지만. 다른 사원인지 네. 주민번호는 같지만은 네.
사원 엔티티에서는 다른 사람인 거야. 객체 자체가 다른 거야. 네. 넘어가겠습니다. 책을 보고 그대로. 네. 중복 서브 타입 릴레이션 아까랑 조금 달라요. 퇴사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2021년에 정규직 입사하고 돈이 부족해요 하고 임시직하고 이중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나도 좀 어떻게 그렇게 안 될까? 반풀이요? 여기서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사원이 동시에 정규직이면서 임시직일 수도 있다는 요건이 있으면 위와 같은 릴레이션의 경우 중복 서브 타입이 된다. 이 릴레이션에는 이력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아 이에 대한 모델은 우측 것 같다. 아까 예시에 나왔던 중복 서브 타입 모델입니다. 베타 서브 타입을 판단하는 기준은 요건이 우선이며 이력 데이터를 배제하고 원천 데이터가 우선이 돼서 서브 타입을 판단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네, 뒤에 가서 계속 내용이 나와서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네. 중복 서브 타입에 대한 설계. 중복 서브 타입은 서브 타입끼리 겹쳐지는 부분을 데이터로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예시가 운동선수인데 조던을 예로 들었더라고요. 이 아저씨가 농구도 하고 야구도 했는데 해서 골프도 있죠. 골프도 했죠. 그렇죠. 해서 운동선수의 조던, 농구선수, 조던, 야구선수. 이건 밑에 예시네요. 일단 중복 서브 타입 모델에서 데이터를 관리하는 방법은 슈퍼 타입 인스턴스와 서브 타입 인스턴스가 1대1 혹은 1대다 대응을 하도록 관리할 수 있다. 그래서 먼저 1대1 대응인데요. 얘는 조던이라는 운동선수가 두 개의 객체로 두 개의 인스턴스로 나눠졌고 각각 서브 타입과 1대1로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슈퍼 타입의 객체를 아예 나눠버린 경우고요. 운동선수 유형 코드별로 슈퍼 타입 인스턴스가 있으며 그와 연관된 서브 타입 인스턴스가 존재한다. 그래서 이는 베타 서브 타입과 유사한 방법이다. 겹치질 않게 아예 1대1로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베타 관계가 형성될 것 같습니다. 1대1 관계로 관리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평이한 중복 서브 타입이다. 문제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약간 뒤에 가서 뭐 실체랑 역할을 나눠야 된다고 이런 내용이 또 나오긴 하더라고요. 네. 슈퍼 타입 인스턴스와 서브 타입 인스턴스가 1대다 대응. 이번에는 조던이라는 선수를 하나를 뒀고요. 그다음 농구 선수랑 야구 선수를 각각 1대 다로 대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운동 선수 유형 코드에 농구 야구 선수라는 이상한 코드가 들어왔는데 이럴 때 문제되는 거는 아까 넵스가 얘기했듯이 골프 선수가 또 추가가 되면은 농구 선수, 야구 선수, 골프 선수, 그다음에 뭐 농구 골프 선수, 야구 골프 선수 이런 식으로 코드가 서브 타입이 무한정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농구, 야구 선수에는 결국엔 속성 값을 어떤 걸 넣어야 될지 혹은 이거 다 넣어야 될지도 애매한 상태가 돼서 이는 개념적으로 좀 잘못된 모델링이다 라고 합니다. 중복 서브 타입의 주의점. 일단 중복 서브 타입은 한 개의 슈퍼 타입 인스턴스와 관계된 서브 타입 인스턴스가 여러 개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슈퍼 타입과 서브 타입은 일단 어쨌든 부모 자식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대1이 돼야 됩니다. 슈퍼 타입과 서브 타입이 합쳐져서 하나의 완전한 인스턴스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아까 예시가 좀 다르긴 한데 조던과 역할에 대해서 역할 엔터티가 들어가고 농구 선수, 야구 선수, 그 다음에 실제로 아까 기록에 들어가는 것들이 서브 타입이 되면 운동 선수 역할에 대한 엔터티가 따로 빠질 거고 실체는 조던이란 사람에 대한 실체 엔터티가 돼서 결국에는 1대1 대응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내용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중복 서브 타입을 여부 속성으로 관리하는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잘 쓰진 않는다고 합니다. 각각 서브 타입에 대한 여부, 플래그 속성을 하나씩 두고 개인 고객 여부, 사원 고객 여부를 두는데 이 경우는 변칙적인 방법으로 변화에 취약하며 서브 타입이 생길 때마다 얘도 속성이 계속 추가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변화에 취약하고 모델만 봐서는 서브 타입 개념이 명확히 보이지 않는다. 네. 역으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조금 애매하다라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내용들이고, 정리하면은 실무에서는 중복 서브 타입이 존재할 때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숙고해야 되고요. 답은 없고 어떤 게 효율적인지는 실제로 실무에서 고민을 하고야 한다고 합니다. 관리 방법에 따라 조회 방법이 달라지고 때에 따라서 모델 구조가 달라질 수 있으니 막 변할 수 있으니, 그래서 집합이 전까지 달라질 수 있어서 중요한 작업이 될 거고요. 중요하게 생각해서 서브 타입을 도출해야 될 거고요. 특히 상위 개념에 해당하는 엔터티에서 이런 중복 서브 타입이 발생하면 모델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서브 타입이 발생하는 건 보통 상위 개념에 해당하는 엔터티이기 때문에 어쨌든 조심해서 중요해서 심사숙고해서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번엔 또 다른 종류로 나눴는데요. 완전 서브 타입과 불완전 서브 타입. 완전 서브 타입은 슈퍼 타입의 모든 인스턴스가 최소한 하나의 서브 타입 인스턴스와 관계가 존재하는 서브 타입. 즉 모든 인스턴스는 하나의 서브 타입에 속해야 된다 라는 것이고요. 일반적인 서브 타입이 될 거고, 불완전 서브 타입은 슈퍼 타입에만 인스턴스가 존재하고 서브 타입에는 인스턴스가 존재하지 않는 서브 타입이다. 좀 전에 제가 말씀을 잘못드린 것 같네요. 서브 타입에 대한 데이터가 없을 수 있는 게 없으면 안 되는 애가 완전 서브 타입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불완전 서브 타입은 여기에 있는 가망 고객, 실제로 아직 가입시키지 못한 고객이지만, 즉 서브 타입의 속성값이 전혀 없지만 존재하는 서브 타입인 경우, 이런 경우 불완전 서브 타입이라고 합니다. 맞나요? 맞아. 네. 이 모델을 이 불완전 서브 타입의 예로 나온 거 있죠, 위에 쪽에. 네. 모델을 그대로 저기 하면은 네. 아래 내용하고 똑같은 테이블이 나오거든. 똑같은 테이블이 나오는데 고객 네. 유형 코드만 가망 고객이 하나 더 있는 거. 네. 여기. 네. 네. 그래서 실제로 릴레이션을 보면, 네. 김길동은 그 어디에도 없다. 가망 고객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블랙께서 말씀하신 영문이 나오는데요. 서브 타입과 슈퍼 타입의 관계에서 종류별 특성이라고 해서 결국엔 베타적 완전 서브 타입, 중복 완전 서브 타입에서 나눠놨어요. 여기 읽어보시면은 그냥 말만 풀어 쓴 거라. 맞아. 네, 넘어가겠습니다. 서브 타입의 오해. 슈퍼 타입과 서브 타입은 부모자식 관계다. 아까 나왔듯이 아니고요. 슈퍼 타입과 서브 타입을 합쳐야 온전한 인스턴스가 되므로 두 엔터티는 결국엔 같은 엔터티다. 네, 사실 개인 고객 인스턴스라고 하지만 개인 고객도 고객명은 있을 거고, 생년월일, 성별, 결혼 여부 이런 식으로 합쳐져야 하나의 인스턴스가 되기 때문에 동등한 관계이고요. 이는 하나의 엔터티를 성능 관리 등의 이유로 1:1 관계로 분리한 것과 같은 식의 엔터티입니다. 빨리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반밖에 안 했는데 아직. 한 33분밖에 안 됐어요. 지난주에는 1시간 한 20분? 다음 주에 많아요. 진짜 랩스가 할 게 되게 많아. 넥스 뭐지? 제가 속성이요. 속성? 네. 아씨, 그거 하나로 했니? 2주요. 두 주인데 53개더라고요. 책의 내용이 많더라고요. 내용이 깜짝 많은지 놀랐어요. 보진 않아요. 어트리뷰트가 엔터티 처음에 할 때 나도 3번 네. 나눠서 했잖아. 네. 그런 것처럼 어트리뷰트도 길어. 엄청나. 그러니까요. 잘못 선택했어요. 헬프 버프를 찬스를 한 거예요. 타치가 손가락 아프겠어. 슈퍼 타입, 서브 타입 논리 모델 변환 방법이 나오는데요. 3가지가 있고요. 이 내용들도 뒤에 쭉쭉쭉 나올 내용이라 간략하게, 분할은 각각 서브 타입을 아예 물리 모델 설계할 때 따로따로 설계를 한 거고요. 통합은 하나의 모델로 통합을 해서 각각 고유 속성들도 다 때려 넣습니다.
우리 혼합이 여태까지 보던 그 논리 모델에서 서브 타입 잘 나눠진 그런 방식이고요. 서브 타입 모델의 서브 타입별로 엔터티 분할. 일단 이거는 고스란히 나눈 거라서 보면은 각각 엔터티가 따로 형성이 돼 있고 속성들은 슈퍼 타입 속성과 자신의 고유 속성들을 다 합쳐서 들어가 있습니다. 뭐 정규직 사원은 정규직 사원의 고유 속성이 다 들어가 있고 슈퍼 타입의 속성도 들어가 있고요. 계약식 사원도 마찬가지로. 네. 슈퍼 타입 엔터티 속성은 모두 개별 엔터티에 포함된다. 네, 들어갔고요. 슈퍼 타입의 주식 별자는 개인 엔터티의 주식 별자가 된다. 식별자가 둘 다 사원번호로 같아지고요. 서브 타입을 구분하기 위한 사원 유형 코드는 삭제되었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삭제를 했고요. 자신의 인스턴스밖에 없기 때문에. 이 모델을 사용할 때는 사원번호 속성 값을 세번할 때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트리거를 생성하거나 애플리케이션을 체크해놓고 책에는 트리거가 하나가 생성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뭐 여기에 생성할 때 계약식 사원에 있는지 체크하고 있으면 에러. 네. 그런 식으로 뒷단에서 체크를 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책에서. 넘어갈게요. 이 경우의 장점은 엔터티의 속성이 근본적으로 구분되므로 엔터티를 명확하게 관리할 수 있다. 누가 봐도 완전히 다른 엔터티이기 때문에 되게 명확하게 볼 수 있고 조회 요건이 개별 서브 타입을 사용할 때 효율적이다. 각각 필요한 부분 정규직 사원은 정규직 사원 부분만 보면 되고 계약식 사원일 땐 계약식 사원 부분만 보면 되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빠를 거고요. 엔터티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해 상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다. 역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엔터티의 크기가 줄어든다. 엔터티별로 봤을 때는 최적의 상태일 거기 때문에 역시 줄어들 거고요. 슈퍼타입과 서브타입 엔터티 조인이 필요 없으므로 성능 면에서 유리하다. 역시 빠르다. 널값을 갖는 속성이 줄어든다. 최적화기 때문에 널값이 들어갈 게 없습니다. 거의. 단점은 분리된 엔터티를 동시에 조회하는 요건이 있을 때 둘 다 조회를 해야 되면 유니온으로 계속 붙여야 돼서 쿼리가 복잡해지고 성능 측면에서도 불리해질 거고요. 서브 타입을 구분한 속성을 사용하면 처리하기 불편하다. 화면에서 뭐 정규직 사원과 계약직 사건을 셀렉트 박스로 조회를 하게 하면은 동적으로 혹은 쿼리를 두 개를 만들어서 조회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업무가 개별적으로 처리되더라도 데이터는 통합된 모습이 아니므로 DW 등의 요건에 의해 조회가 복잡해질 수 있다. 마찬가지로 개별적으로 따로 있기 때문에 복잡해질 수 있고요. 공통 속성이 개별 엔터티에 반복됨으로써 넓은 의미의 일정 규형이 아니다. 그냥 봐도 일정 규형은 아닌 것 같은데요. 맞는지 모르겠네요. 맞아. 네. 이와 같은 경우는 서브 타입별로 업무가 서로 다를 때 주로 사용하지만 이미 서브 타입 모델로 설계됐다면 이런 경우는 드물다. 이미 서브 타입 모델로 설계됐으면 통합이 필요해서 한 건데 업무가 다를 경우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다를 경우도 있어. 아 그래요? 정말 달라서 쪼개는 경우도 있어. 다시 합쳤다가 네. 비록 서로 독립적으로 사용하더라도 데이터가 유사하면 통합하는 것이 좋으며 성능 문제만 없다면 통합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이 친구 합니다. 맨날 똑같은 얘기지. 네. 성능 문제만 없으면 통합해라. 네, 많이 줄였는데 이런 말. 이거 책 읽으면 유승 느낌이 업무가 우선이다. 한 단원에서도 되게 많아요.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저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 나오고 또 이래서 이렇게. 이번 슈퍼 타입 엔터티를 통합한 경우고요. 아까 그 모델에서 고유 속성들이 다 들어왔는데 널러블로 해서 다 때려 넣습니다. 통합하는 것이므로 엔터티명은 슈퍼타입의 이름을 사용하고 슈퍼타입의 주식별자를 그대로 주식별자로 사용한다. 서브타입의 고유 속성이 모두 슈퍼타입 엔터티에 추가한다. 네, 통합한 엔터티에 다 추가된다. 서브타입을 구분하는 사원 유형 코드 속성은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 얘가 없으면 어떤 컬럼의 값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얘가 어떤 사원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존재해야 하고요. 널값을 활용하는 속성들이 많아졌고 모델만으로는 업무 규칙을 알 수 없어서 제약을 생성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컨스트레인트를 선언했네요. 네, 컨스트레인트 저렇게 걸 수가 없어. 아 그래요? 응. 네.
그러니까 오라클 뭐 걸면 걸는데 네. 물론 걸면 걸 수 있지 뭐 그렇게 뭐겠어 뭐 트리거를 하든 뭘 하든 하면 되지. 근데 저렇게까지 걸어가면서 제약 컨스트레인트 걸 이유는 없고 우리 요 테이블 요렇게 생긴 테이블이 우리 프로모션 테이블이야. 네. 근데 요렇게 돼 있는데 저기 뭐야 쿠폰만 따로 뺐어. 네. 아주 씨 참. 통합했을 때의 장단점입니다. 통합하면은 조인이 발생하지 않아서 하나이기 때문에 쿼리가 단순해지고 성능이 좋아질 경우가 많다. 엔터티가 하나이기 때문에 관리가 용이해진다. 모델이 단순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관리하기 수월하다. 그리고 서브 타입을 검색할 때 유니온이 발생하지 않아. 네, 어차피 하나의 엔터티이기 때문에 성능 측면에서 효율적이다. 고요. 단점은 엔터티의 속성 개수가 많아져 크기가 증가한다. 네, 서브 타입이 많을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널값이 존재하는 속성이 많아지고요. 서브 타입별로 업무가 추가되면은 애플리케이션에 끼치는 영향이 커진다. 관련 애플리케이션이 다 영향이 있기 때문에 좀 영향이 커집니다. 업무 규칙을 모델에 표현하기 어렵다. 공통 속성만을 조회하는 요건이 빈번하거나 조회 범위가 넓으면 I/O가 많아져 성능이 나빠진다. 그리고 엔티티의 정체성이 희석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통합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네요. 아니야. 저거는 네. 아니 이거는 정말 저 장점이 많이 부각이 되면은 네. 통합하는 게 맞는데 네. 내가 여지껏 해가지고 저 장점이 그렇게 부각된 적이 별로 없어. 특히나 우리 프로모션 같은 경우는 네. 이슈 중에서도 이슈야 지금. 네. 보시 다음에 걔가 뻗는 건가요? 보시 다음에는 전시가 뻗지. 전시가 먼저 뻗을 거고. 그래서 프로모션인가? 걔 정도 얻을만하지. 아니, 전시는 그것 때문에 뻗는 게 아니라 저기 콘텐츠 때문에 뻗어. 콘텐츠요? 그것도 많겠다 이제. 그 컬럼 어마어마하잖아. 장난 아니야. 뭐 거기에 또 락 데이터 엄청 들어가 있고 그 텍스트 하나만 조회해도 되는데 거기에 텍스트 콘텐츠라는 게 있거든. 한 컬럼에 한 줄이야. 근데 컬럼 몇 개인데 그거 안에 있는 게 한 번 조회할 때 너무 많아. 버려. 차세대 안 하는 거죠. 이미 차세대 해도 문제예요. 이거 누가 다 분석해 이거. 그렇죠. 1년 6개월째 프로젝트. 슈퍼타입, 서브타입 개별 생성. 네, 뭔가 장점이 되게 합쳐진 것 같은 방식으로 보이네요. 슈퍼타입과 서브타입 엔터티가 1대1 관계고 실무에서 주로 사용하는 모델이다. 논리 모델을 그대로 물리 엔터티로 설계한 것이고요. 주 식별자는 당연히 슈퍼타입의 식별자를 상속받습니다. 그리고 관계는 1대1이 되고요. 서브타입을 구분하는 코드 속성은 반드시 존재해야 얘가 어떤 서브타입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존재해야 됩니다. 얘는 좀 설명이 많더라고요. 생성할 때의 기준이 일단 첫 번째 업무 연관성이 있을 때, 서브타입을 동시에 조회하는 조건이 많을 때 생성을 해야 된다고 하고요. 그다음 주요 엔터티일 때, 주요 엔터티는 다양한 뭔가 조회 요건과 변경도 많고 해서 확장하기 좋은 모델이라서 주요 엔티티일 때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하고요. 공통 속성을 주로 사용할 때 하나의 인스턴스 크기가 커지면은 블록의 인스턴스 개수가 감소해서 조회 성능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나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스턴스 크기가 작아져서 그런 것 같고요. 공통 속성이라도 성능 조회에 영향을 미치면 의도적으로 서브 타입 엔터티에서 관리할 수 있다. 또 이와 반대로 성능 문제를 일으키는 속성은 공통 속성이 아니더라도 슈퍼 타입으로 올려서 관리할 수 있다. 고유 속성이 많을 때, 서브 타입별로 고유 속성이 많다는 것은 서브 타입 간의 데이터 성격이 많이 다르다는 의미로 서브 타입을 구분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다음에 속성이 빈번하게 추가될 때,
업무 변화가 심해서 속성이 자주 변경될 때 효과적이고요. 추가 속성이 공통 속성이라면 슈퍼 타입에 추가해야 되지만 똑같은 내용이에요. 빈번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중요하지 않으면 그것도 서브 타입에 추가할 수 있다. 트랜잭션을 분리할 때 각 서브 타입별로 데이터를 처리해도 문제가 없기에 트랜잭션을 분리할 때는 장점이 됩니다. 통합하면 속성 개수가 많아질 때 속성 개수가 너무 많아지면 서브 타입을 분리해서 서브 타입으로 구성들을 다 내리면 되기 때문에 이때도 캡을 생성을 합니다. 장점이 여기 또 있네요. 장점 슈퍼 타입 엔터티는 한 블록에 많은 인스턴스가 저장되기 때문에 핵심 주의 요건의 성능이 좋아진다. 논리 모델과 유사하기 때문에 가독성이 높아진다. 서브 타입에 대해 추가 업무가 생길 경우에 애플리케이션 영향을 줄일 수 있다. 해당 부분만 영향을 주게 됩니다. 집계나 DW의 요건을 만족할 가능성이 커진다. 저장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단점으로는 조인이나 유니온 쿼리 등이 발생해서 효율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하고요. 참 쿼리 짜기 또 어려울 것 같고 개발자들 입장에선 여러 엔터티로 나뉘어서 관리가 어려워진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서브 타입 종류에 따라서 인스턴스를 발생시킬 때 혼선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일단 마지막에 그 나눠진 모델이 슈퍼 타입과 서브 타입의 의도를 가장 잘 반영한 모델이라고 하고요. 업무 규칙을 가장 잘 표현한 거라서 커뮤니케이션 시에도 많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물리 모델 변화에 이번엔 슈퍼 타입, 서브 타입 개별 생성 베타 관계에 관한 부분인데요. 강제로 제약을 주기 위해서 좀 뒤집은 건데 서브 타입에 주식 별자가 있고 반대로 슈퍼 타입에서 그 주식 별자들을 상속받았고요. 그렇게 해서 강제로 베타 관계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베타 관계를 제어하게 되는데 다만 데이터 생성 순서가 서브 타입이 먼저 생성되고 슈퍼 타입이 나중에 생성되는 구조라서 주식 별자를 생성할 때 다른 엔터티의 서브 타입에 있는 주식 별자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거 책에는 역시 트리거가 하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넣을 때 여기 있냐, 그래서 있으면 에러 하는 식으로 강제로 체크를 하게 넣게 돼 있었고요. 이 모델의 장점은 베타 서브 타입과 완전 서브 타입을 가장 잘 표현한 모델이라는 점이다. 불완전 서브 타입은 쓸 수가 없고요. 모델 구조 자체가 제약 역할을 하고 있고 데이터를 완전히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이것도 저는 처음 알았는데 서브 타입 엔터티에 슈퍼 타입 엔터티에 대한 참조 무결성 제약을 생성할 수 없다고 합니다. 두 개에 대해서 다. 하나의 속성에는 하나만 무결성 제약을 생성할 수 있다. 그래서 둘 다 무결성 제약을 볼 수는 없다고 합니다. 이것 좀 부탁드릴게요. 저 ERW인 솔직히 표기법을 전혀 몰라서 보려고 했는데 못 봤어요. 여기다 써놓긴 했는데 뭔가 ERWin 툴을 사용해서 논리 모델을 물리 모델로 표현을 하는데 이거 네. 저거야. 뭔가 아까 그 앞에 장 있잖아. 네. 앞에 장 봐봐. 요거 있잖아. 네. 오른쪽에 있는 저 이미지를 네. 밑으로 내려가봐. 다음 페이지. 오른쪽에 있는 저게 이게 저기 이알린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이알린에서는 앞에 장에 있는 거를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고, 이거는 익스클루시브 오어에 대해서 물리 모델로 가면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는 거거든. 이거는 그냥 계속 봐왔던 그 서브 네. 타입이고. 네.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면 잘못된 거다.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아니요. 책에서는 약간 그런 식으로 돼 있어서 이게 왜냐면은 이 사람이 모델상으로서는 이게 네. 완벽한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네.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고, 앞에 거 설명에서도 보면은 앞에 좀 넘어볼래? 네. 이거하고 밑에 거하고는 표기법만 다른 거지 같은 거야 지금 이거. 네. 얘를 화면 이알린으로 표현했을 때 이 물리 모델이 나온다는 얘기고.
뭐 다른 건 없어.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여기는 넘어갈게요. 그리고 중첩 서브 타입인데요. 서브 타입에서 또 다시 서브 타입이 존재하는 경우 중첩 서브 타입이라고 하고요. 얘는 뭐 기존 자연인 서브 타입에 또 다시 개인 고객과 사용 고객으로 나눴고, 법인도 법인 고객과 거래처로 또 나눴습니다. 그런 식으로 또 나눠진 경우고요. 중첩 서브 타입에서는 하나 이상의 서브 타입 구분자가 필요하다. 네. 중첩됐기 때문에 얘에 대한 구분 코드가 서브 타입 내에 또 필요로 하고요. 우측 물리 모델은 논리 모델을 그대로 생성한 건데 이런 식으로 문어발을 달게 됩니다. 하지만 계층 서브 타입을 모두 물리 모델로 생성하면은 엔터티 관계가 복잡해지고 실질적으로 이익이 없다고 하네요. 되게 복잡해져서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는 안 한다고 하고요. 뒷장에 이어서 중첩 서브 타입은 보통 1단계 서브 타입을 대상으로 엔터티를 설계한다. 앞에서 개인 고객, 사원 고객, 또 법인 고객, 거래처를 나눴던 부분은 그냥 각 서브 타입에 그대로 다 포함시켜 놓고 내부적으로 구분 코드와 여기 고유 소송들을 넣어서 1단계 서브 타입만으로 엔터티를 설계했습니다. 네, 엔터티는 계층을 그대로 구현하진 않는다. 보통 첫 번째나 마지막 서브 타입을 기준으로 물리 모델을 생성한다. 마지막에 때는 개인 고객, 사원 고객, 법인 고객, 거래처 이런 식으로 아예 서브 타입을 4개로 나누게 될 것 같고요. 이 경우 2단계 서브 타입의 고유 속성에는 너를 허용해야 한다. 네, 중첩 서브 타입이 존재하는 것은 많은 데이터를 통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데이터가 통합된 게 중요하지 계층이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윤리 모델에서 아까 밑에 것처럼 중첩 서브 모델을 구현할 때는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된다.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를 검토해야 된다고 합니다. 서브 타입 간의 관계 표현법. 서브 타입들이 관계가 있을 경우에 어떻게 표현할까라는 건데요. 얘는 3가지로 설명을 했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는 슈퍼 타입에서 재기 관계를 도출한다. 그래서 이렇게 재기 관계를 달았으나 관계도 관계 고객이라는 약간 광범위한 FK를 하나 달았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했을 때 관계가 다대다일 때는 사용할 수가 없고요. 해서 다대다를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관계명을 넣습니다. 소속 부서 고객 번호, 여기 개인 고객 관리사원 고객 번호 해서 개인 고객과 관리사원을 연결해 놓고 또 소속 부서와 고객 번호를 둘 중에 뭐가 됐든 해놨으나 관계가 명확하긴 하지만 관계가 늘어나면 계속 재기관계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유연하지 않은 모델입니다. 잠깐만. 리차드. 네. 만약 저렇게 중첩 관계가 생기면 어떻게 해? 중첩 관계. 밑에 사진처럼. 네. 공부 안 했으니까는 네. 시간 없어. 모르겠다고 얘기하고 가자. 중첩 관계 있을 때는 저기에다가 관계용 엔티티를 하나 더 넣어. 우리 다대다 할 때 네. 제기에도 똑같이 다대다를 넣을 수 있거든. 네. 그래가지고 거기다 관계용 엔티티를 추가해가지고 만들어. 이런 식으로 엔티티에다가 이런 식으로. 원래는 여기에 중첩으로 이렇게 있었잖아. 네. 이런 거 얘네들은 없애고서는 관계용 테이블 하나 만들어가지고 처리하게 돼 있어.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서브 타입 사이에서 바로 연결 관계를 넣었는데요. 사원 고객과 개인 고객, 부서와 사원 고객 이런 식으로 관계를 추가했습니다. 이 경우는 바로 인지할 수 있고 명확히 관리할 수 있지만 일단 유연하진 않고요. 속성이
여러 관계가 즉 서브 타입이 또 추가되고 얘랑 관계가 생기고 하면은 계속해서 추가가 돼야 되고 그리고 서브 타입에 있기 때문에 불완전 서브 타입일 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블랙에서 말씀하신 게 나오는데요. 별도의 관계 엔터티를 넣어서 재기 관계를 관리를 합니다. 네, 관계 유형 코드가 하나 있으면 좀 더 명확할 것 같고요. 그렇지. 이야. 저번에 그려주셨던 것 같아요. 이 BOM이라는 것도 저번에 블랙에서 설명하신. 네. 어쨌든 이 모델은 다대다 재기 관계를 관리하는 BOM 모델이다. 네. 일반적으로 불완전 서브 타입 경우도 있고 확장성 문제 때문에 슈퍼 타입에서 관계를 관리하는 게 맞고 이렇게 관계 엔터티를 추가를 하면은 유연하게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릴레이션은 너무 당연한 거라 넘어가겠습니다. 잘못된 서브 타입 이것도 좀 애매하더라고요. 표현 형식이 잘못된 서브 타입도 많지만 업무 요건과 무관하게 단지 개념적으로만 표현해서 잘못된 서브 타입이 많다. 개인 고객과 법인 고객을 관리하고 개인 고객의 가족 데이터도 관리하며 개인 고객의 가족은 고객으로 등록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당당하게 넣었고요. 잘못됐고요. 여기 네. 뭐 요거는 개념적 모델로 봤을 때 뭐 일단 그럴 수도 있다고 하는데 네. 근데 어쨌든 맞는 요건에 대한 맞는 모델은 이렇게 개인 고객 가족은 개인 고객에 연관된 다른 엔티티로 빼는 것이 맞습니다. 고객이 아니기 때문에. 끝났네. 범주에 대해서 뭐 이거는 뭐 동양과 서양에 뭘 물어봤대요. 판다곤과 원숭이와 바나나가 있습니다. 어떻게 묶을래요? 했더니 동양인 학생들은 원숭이와 바나나를 많이 묶었다 그러고요. 뭐 서양 쪽에서는 판다곤과 원숭이를 많이 묶었대요. 묶은 이유는 어쨌든 곰과 원숭이는 동물이기 때문에 동일한 범주가 되고 동양에서는 관계를 중시하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바나나와 묶었다고 하는데 저는 관계를 별로 중시하지 않아서 당연히 보자마자 동물 아니야? 저희는 그럴 것 같아요. IT 쪽에는 보통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해서 엔터티 통합할 때는 속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뭐 외부 환경에 형용되지 않고 뭐 다른 엔터티의 관계나 프로세스 화면 조직 등과 무관해야 되고 외부 환경에 작용은 없어야 된다. 즉 좀 범주를 잘 파악하고 동일한 성질의 것들을 통합해서 엔터티 통합을 잘 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마지막으로 범주라는 걸 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